김건희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누워서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하필 그 상대가 이증관 판사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김건희는 처벌받을 결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게 법정 최고형이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법정에서 반복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권진법사 전성배 재판의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날 특검 질문 앞에서 내놓은 말은 사실상 그것뿐이었습니다. 샤넬 가방과 농축차를 전달받았는지, 그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했는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왜 받았는지, 통일교 윤영호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윤석열 당선 이전에도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질문의 방향은 사건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눴는데 김건희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약 25분 동안 77차례 증언을 거부했다는 기록은 숫자 자체로 이미 메시지입니다. 해명하지 않겠다는 선택이고 설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며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법정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장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김건희가 그 자리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12월 1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며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그 뒤 12월 23일 김건희는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를 풀고 흰 마스크를 쓴 죄였고 재판장이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증인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안내하자 마스크를 벗고 착석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배려해달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몸 상태 논란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갔고 김건희는 결국 출석했으며 대신 입을 닫았습니다. 법정은 출석과 진술이 결합될 때 사실을 확정합니다. 출석만 하고 진술을 봉쇄하면 법정은 그 봉쇄 자체를 하나의 행위로 기록하게 됩니다. 김건희 쪽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자발적 출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구치소의 입장과 부담을 고려해 강제구인 전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역시 역설적입니다. 자발성을 강조할수록 왜 그 자발성이 진술이 아니라 침묵으로 연결됐는지 질문이 더 커집니다. 법정에서 말하지 않으면 법정 밖에서 문장을 덧대는 방식으로 여론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김건희는 본인 재판에서도 침묵을 지키거나 건강상 이후로 재판 중 조퇴를 반복해왔다고 알려졌고 11월 7일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구치소로 복궈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침대형 휠체어에 기대 법정 옆 작은 방으로 이동해 45도 각도로 기대 앉은 채 재판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장면들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태도라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태도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김건희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도 증인이 재판받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법률상 가능한 선택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말이 곧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구나 김건희는 77차례를 사실상 자동응답처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몸이 아파서 말을 못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말할수록 불리해지는 사실이 너무 많은가? 아니면 본인 재판과 연결되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려는 전략인가? 김건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기록이 남긴 효과만큼은 분명합니다. 김건희는 설명에 책임을 포기한 모습으로 비쳤고 사건의 실체는 더 무겁게 재판부 판단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전성배 사건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전성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알선수재 3년, 정치자금법 위반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 2억 8,078만 6,983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성배 범행을 권력의 기생의 사익을 추구한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알선 내용 일부가 실현돼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수사적 비난이 아니라 사건을 공직 권력과 결합된 구조적 범죄로 본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침묵은 더 크게 울립니다. 사건의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정황의 덩어리입니다. 정황은 시간이 갈수록 굳고 기록은 증거와 결합하면서 훨씬 단단해집니다. 전성배 측 변호인은 전성배를 전달자일 뿐이라며 알선 수죄 무죄를 주장했고 김건희를 소개하고 심부름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논리는 더 큰 질문을 낳습니다. 단순 전달자라면 무엇을 전달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의 실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전달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오히려 전달의 종착점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김건희가 모든 질문에 대한 증언 거부로 응답한 순간 전달자일 뿐이라는 말은 면책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말이 사라지면 법정은 행위와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특검은 몰수와 추징까지 구체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는 자체가 사건이 단순한 풍문 수준을 지나 구체적 재산과 절차를 둘러싼 다툼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얼마나 불편해 보였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벗었는지 같은 장면의 인상평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법 시스템이 이 사건을 어떤 태도로 다루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국민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구인까지 결정했습니다. 출석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 가능한 의무로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엄격함을 과시한 게 아니라 법정 권위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조치로 읽힙니다.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면 재판은 사실 확정 기능을 잃습니다. 특히 권력형 사건에서 회피가 관행이 되면 법정은 더 이상 실체를 밝히는 곳이 아니라 시간만 끄는 장치가 됩니다. 이진관 재판부의 태도는 그 관행을 끊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법개혁과 내란전담 재판부 논의가 왜 함께 붙는지 이해가 됩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는 이유는 판사의 성향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사건이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같은 기준으로 다뤄진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특정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사건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느슨하거나 흐릿하게 흘러간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 인식이 굳어지면 재판은 증거로 싸우는 공간이 아니라 재판부 배정으로 승부를 가르는 공간으로 오염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판결이 아니라 배정으로 의심받습니다. 윤석열 사건에서 특히 그 의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이 직위현 재판부를 믿고 있었다는 말이 돌고 백대현 재판부가 먼저 선고를 하려는 흐름이 나오자 윤석열이 강하게 항의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이 사실이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경고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특정 판사를 믿는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현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신뢰받는 사회에서 피고인은 판사를 믿지 않습니다. 법과 증거의 절차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특정 재판부에 기대를 건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인맥과 기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법치가 무너집니다. 이런 불신의 바닥에는 조이대 체제 이후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판사가 독립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 분위기와 외시선을 잇는다는 의심이 커지면 국민은 더 이상 법원이라는 제도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국힘당이 사법부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최소한 그 불신을 바로잡는 데 무력해 보이는 것 역시 불신을 키웁니다. 위헌성이라는 말로 물을 흐리며 결정을 미루는 태도, 책임을 희미하게 만드는 태도는 결국 권력형 범죄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끌리면 기억이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되고 진실은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건의 성격이 국가 기본 질서를 흔든 범죄라면 재판도 그 무기에 맞는 집중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와 사법개혁 논의가 괜히 동시에 커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자가 법 앞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가는 계속 흔들립니다. 김건희의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는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사법과 권력의 관계를 어디까지 바로잡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차례는 조이대와 그 오른팔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